아침에 먹어도 살찌지 않은 건강한 음식, 제가 먹는 음식인데요. 입니다. 한 끼라도 굶으면요, 근육이 그때 딱 빠져나가요. 우리 옛날에 콩쥐팥집 보면은 콩쥐가 독에다가 물을 채워도 밑에가 깨져 있으면 계속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거를 막고 있는 게 두꺼비잖아요. 두꺼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비하이오 성형외과 공동 대표 원장인 성형외과 전문의 유혜미입니다. 그리고 저속노화 다이어트 정석이라는 책을 내서 이번에 작가가 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는 주로 성형외과 의사긴 하지만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일상생활에 빠르게 침투해서 먹먹기가 크게 없으면서 다운타임이 적은 뿌띠 성형 그리고 최소 침습 성형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수술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더 우아하고 동안인 얼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성형외과적인 느낌을 갖고 좀 더 효과적이고 건강한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요새 위고비 마원자로 주사 많이 나왔잖아요. 비만 주사. 근데 그거를 막고 이제 문제점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 문제점을 진료를 통해서 그리고 제 책에 나온 저속노화 다이어트의 방법대로 조금 더 건강하게 살을 빼면서 탄력 있게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진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먹어도 괜찮은 의외로 살이 찌지 않는 음식 탑3는 무엇인가요? 아침에 먹어도 살찌지 않은 건강한 음식, 제가 먹는 음식인데요.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 드링크를 아침으로 먹은 지 한 4년이 됐거든요. 4년 전에 2달 만에 11kg을 뺐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항상 단백질을 아침에 꼭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사실 단백질을 먹는 게 단백질 하면 계란 생각나잖아요. 뭐 계란을 먹어도 괜찮은데 계란을 내 몸무게에 맞게 먹으려면은 몸무게의 3분의 1만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0kg이면은 계란이 단백질량이 7g이거든요. 나다 그러면은 3개를 먹어야 돼요. 계란 3개 아침에 굽기도 귀찮고 하니까 단백질들이 보통 20g이에요. 그러니까 20g을 먹으면은 어느 정도 배가 불러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야지 하루 종일 배가 덜 고파요. 그리고 근육이 빠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한 끼라도 굶으면요, 근육이 그 끼 때 딱 빠져나가요. 우리 옛날에 콩쥐팥집 보면은 콩쥐가 독에다가 물을 채워도 밑에가 깨져 있으면 계속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거를 막고 있는 게 두꺼비잖아요. 두꺼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단백질을 안 먹어주면은 근육이 빠져나가요. 실시간으로. 그러다 보면은 살이 빠졌는데 지방이 안 빠지고 이 황금 같은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요요가 잘 오고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을 보존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잘 때 보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있죠. 금식 상태가 되면 혈당을 보면 저혈당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아침을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동을 하니까 혈당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때 뭘 먹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빵, 아침에 또 요거트 먹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거 먹으면 혈당이 슉 올라가요. 혈당 스파이크가 아무것도 안 먹다가 확 오를 때, 그러니까 베이스라인보다 50 이상 싹 올라갈 때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단백질을 먹으면 되게 천천히 스무드하게 올라요. 근데 토스트, 잼 발라 먹죠. 그런 음식들이 의외로 살이 쪄서 그거 말고 단백질을 먹어야 스무스하게 올라가니까 혈당 스파이크를 안 치니까 살이 들찌고 완만하게 떨어지니까 배가 덜 고파요. 저는 항상 아침을 잘 먹어야 하루를 잘 보존한다 생각하고 아침 식사가 망가지면은 하루를 망친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엔 꼭 단백질 드시라는 게 제일 저한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방탄커피예요. 이게 뭐냐? 블랙 프루프 커피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우리 몸을 진짜 방탄조끼처럼 소화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한마디로 비만으로부터 그리고 피곤한 걸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커피예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MCT 오일 한두 방울에다가 기버터에다가 에스프레소를 섞어서 거품을 나듯이 섞어서 먹는 건데 이걸 먹으면 좋은 점이 버터가 들어있으니까 배가 부르죠. 배가 불러서 식욕이 안 올라요. 제일 중요한 게 식욕이 안 올라야 돼요. 그래서 버터를 먹으면 배가 오래 부르고 그리고 MCT 오일 자체가 뇌를 돌리게 하는 그 케톤 성분, 케톤체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을 케토시스 상태라고 하는데 케토시스 상태가 되면은 지방이 타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MCT 오일을 먹는 것 자체가 지방이 타는 몸으로 바뀌면서 이 케톤체 자체가 뇌에서는 브레인을 돌리는 연료로 쓰이거든요. 이전에는 우리가 브레인을 돌리는 연료를 그냥
당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머리가 돌아간다. 잘 돌릴 수.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침을 먹어야 오전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이 아침을 굶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머리가 잘 돌아가려고 밥을 먹으면은 머리는 돌아가긴 하는데 살이 쪄요. 그래서 저는 머리도 돌리고 배도 들고플려고 방탄커피를 먹고 있어요. 먹으면은 정신이 좀 말짱하게 아침 근무를 잘할 수 있고 또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일 잘하는 그 능률이 오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해야 나의 만족감도 크고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방탄커피, 단백질을 꼭 먹어요. 그리고 저의 목적은 근육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백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이 무조건 근육을 만든다가 아니고 근육을 먹여 살리는 영양분, 밥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근육도 영양제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단백질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다 근육으로 가는 것보다는 근육을 만들어줄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L카르니틴 그리고 아미노산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꼭 영양제로 먹어줘요. 식욕억제제를 저도 처음에 한번 먹어봤거든요. 살이 하도 안 빠져서 그랬더니 성격이 되게 예민해지고 잠을 못 자고 자꾸 화가 나고 주변에 있는 뭐 간호사들 신랑이랑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 빼다가 이거는 망치겠다 싶어서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욕억제제 약 중에서 하나하나 빼서 마지막 딱 하나 남긴 게 엘칸이라는 거였는데 엘칸정은 보면 L카르니틴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고기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액으로 만든 다이어트 수액으로 만든 것들 중에는 L카르니틴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근육 생성을 도와줘요. 조금 더 힘이 날 수 있게끔. 근육이 있어야 힘이 나요. 근육이 빠지면요. 이 바카스 병 하나 못 따요. 그래서 위고비로 살 빼서 근육 다 빠진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거를 못 따고 여행 가서 요 캐리어를 못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어깨 근육 다 빠져서. 그래서 이 근육이 되게 다이어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단백질, 두 번째 방탄커피, 세 번째 영양제 L카르니틴, 아미노산 들어있는 거. 지금 꼭 챙겨 먹습니다. 레몬이 우리 몸에 미치는 주요 효능은 무엇인가요? 사실 요새 레몬즙, 레몬수 되게 유행하잖아요. 아무래도 비타민C가 들어있는 가장 딱 대표적인 거잖아요. 레몬 하면요 사실은 이전에 괴혈병을 치료하는데 이제 그런 레몬이나 과일을 먹었는데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 이상한 병으로 죽더라. 알아봤더니 괴혈병인데 비타민C가 부족해서 죽기 시작해서 그거를 알고 나서 비타민C를 먹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렌지나 이제 레몬 같은 거를 먹은 거죠. 근데 하나당 비타민C가 25에서 50mg이 들어있어요. 그럼 되게 적은 양인데 그게 괴혈병에 안 걸릴 최소 용량이에요. 그래서 레몬이나 그런 것들을 2-3개가 먹으면 150mg, 200mg 정도 돼요. 그게 예전에는 적정 원당량으로 되어 있는 용량인데 그 용량이 바로 괴혈병이 안 걸려 죽을 만큼의 용량인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괴혈병으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피곤한 사람들, 뭐 면역력이 떨어져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1000, 2000, 6000 이만큼의 비타민C가 필요하고 비타민C를 먹으면 최대 6시간 동안 그게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됐다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시간마다 챙겨 먹어요. 저는 항산화제를 계속 먹는데 이게 약발이 빠지기 전에 미리 채워놔서 늙을 틈이 없도록 먹는다. 아플 틈이 없도록 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몬 하나당 들어있는 그 양이 너무 적긴 하지만 이거를 물에 타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또 비타민C를 조금 더 챙겨 먹을 수 있는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약간 이펙트, 그러니까 효과적인 면, 내가 어떤 효과를 받느냐의 역할을 보면은 비타민C를 충분히 내가 필요한 만큼 먹어줘야 효과를 보는 거죠. 저는 효과 없는 일을 하는 걸 되게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조금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사람마다 효과가 있는 게 이때 피로 회복의 단계, 그리고 아픈 거를 낫게 하는 단계, 그리고 또 암이나 아니면 코로나 걸렸을 때 이걸 회복할 정도의 진짜 진한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 따라 먹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거의 15,000mg 먹고 있어요. 아침, 점심 중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챙겨 먹고 나서 피로가 진짜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6,000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6,000부터가 메가도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6,000부터 먹기 시작해서 의대생 시절에는 사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맨날 밤을 새고 맨날 피로하고 아프고 감기 걸리고 코 걸리고 이러고 공부를 했는데 몸이 아프니까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또 의과대학 때는
유급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 학년을 다시 다녀야 되니까 자꾸 빨리빨리 졸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아파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인턴 들어가고 레지던트 했더니 밤새도록 응급실을 봐야 되니까 하루에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자니까 온갖 면역성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질병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진통제만 먹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대서 삼시를 보용량으로 그때부터 한 9천 정도 더 높여서 한마디로 3천을 먹은 거죠. 근데 9천을 먹었더니 피로가 났고 감기에 안 걸리고 그 후부터는 면역력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 담직하고 힘든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12,000, 15,000으로 늘려서 지금은 어쨌든 최대 단계 15,000까지 먹고 있어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결석이거든요. 결석이 안 생기려면 물을 많이 먹으면 돼요. 그리고 결석은 비타민C 있는 옥살산, 마지막 대사산물은 옥살산과 우리가 입으로 먹는 칼슘이 합쳐지면 그게 돌이 되는데 돌이 될 때 이 요관에서 돌이 찌끄맣게 든 물만 있으면 다 와시아웃 다 빠져나가는데 물을 안 먹고 핏을 만들면은 이게 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만 많이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15,000원을 이렇게까지 먹는데 15년 동안 먹었거든요. 근데 결석 한 번도 안 걸렸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신랑은 결석이 4번인가 3번인가 생겼는데 영양제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 물도 잘 안 먹어요. 결국에는 탈수인 사람들이 돌을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석의 위험이 걱정되신다면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또 비타민 B랑 또 같이 먹으면은 또 비타민 C로 생길 수 있는 결석을 좀 더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B랑 같이 먹으면 좋은 게 피로회복 효과가 더 업이 돼요. 중년에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전에는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제 임신을 하고 한 16kg가 쪘을 때 무조건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한바 살을 쭉 뺐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확 늙었어요. 여자들은 알듯이 막 가슴도 처지고 할머니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살을 빼면은 몸도 많이 상하더라고요. 근육은 진짜 잘 빠지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제일 제가 왜 살이 많이 찔까를 공부를 막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근육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뭔가 음식을 먹어도 얘가 에너지를 내는데 써야 되는데 에너지는 안 나고 먹은 게 다 살로 지방으로 가는 게 나이 들었을 때 큰 문제점이고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별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미국 생각하면은 대신 밀가루 많이 먹고 빵 많이 먹고 유럽, 독일 이런 데 가봤더니 사람들이 비만 되게 많아요. 고도 비만. 근데 우리 일본 가면은 비만은 한 별로 없잖아요. 식습관들은 일본은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생선을 많이 먹잖아요. 생선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거든요. 참치 그리고 오징어, 회 다 단백질이에요. 그런 걸 먹는 쪽의 사람들은 고도 비만이 별로 없고 그리고 미국을 보면은 엄청 많이 서구화된 음식들 먹으면서 살이 진짜 많이 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서구화된 음식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음식들 때문에 아무래도 밀가루나 이런 탄수화물 그것도 탄수화물에도 나쁜 탄수화물이 있고 좋은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나쁜 탄수화물이 참 맛있어요. 하얗고 부드럽고 맛있고 행복해요. 도파민 뿜뿜. 근데 맛없는 거는 거친 거. 거친 거는요.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조금 느려요. 그리고 소화를 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쓰이니까 그때 살이 빠지고 천천히 음식이 내려가니까 배가 좀 덜 고파요 계속. 그래서 조금 쉽고 달달한 거를 찾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주변에 되게 식당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달달한 거 투성이니까 이제 그런 걸 먹다 보면은 그 지방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왜 단 걸 먹으면 지방이 생성될까? 예전에는 칼로리의 개념으로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칼로리가 보면은 버터나 오일들이 칼로리가 훨씬 높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칼로리가 높지만 걔네들은 살을 빼줘요. 그래서 칼로리 개념이 아니라 혈당 다이어트로 이제는 가야 정확해지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혈당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냥 설탕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혈액 속에 설탕 농도가 쭉 높아지니까 그 혈당 측정기를 하면 혈당이 150, 200까지 떠요. 근데 그때 우리 몸에서는 얘를 빨리 세포 안으로 넣어야겠다라고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그때 인슐린이 너무 급하게 또 분비가 되면은 췌장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당이 설탕이 쫙 들어올 때 췌장이 인슐린 쫙 분비해서 얘를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다 지쳐요. 그러면은 그때 인슐린이 분비되는 게 약간은 민감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때
이때가 바로 당뇨 전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한때 탕후루를 먹은 분들이 혈당이 다 올라가면서 소화 비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건강에 참 안 좋죠. 설탕을 발라서 설탕 과일을 먹으니까 과일도 사실은 과당이 되게 탄수화물 중에서도 흡수가 되게 빠르거든요. 과일 달달하잖아요. 달달하고 혈당을 높이는 거를 피하시면은 언제 살을 뺄 수가 있어요. 일단 지방한테 밥을 들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근육이 다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이렇게 늙잖아요. 등에 근육이 다 빠져 있어 등을 만지면은 뼈가 만져져요. 그래서 허리 아프다 하는 거는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이 이렇게 딱 잡아줘야 안 구부러지는데 근육이 다 빠지니까 척추가 휘청휘청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수그러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은 디스크가 자꾸 눌리다 보면 허리 통증 생기고. 그래서 이 근육 빠지는 게 결국에는 얼굴이 해골상으로 가는 거랑 비슷하죠. 아기들은 동글동글하잖아요. 나이 들면은 해골 모양으로 바뀌어요. 땅콩 얼굴이 되는 거죠. 그런 근육이 빠지는 게 결국엔 얼굴의 노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위장도 근육이거든요. 위장의 근육도 빠지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나이 들수록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뭘 갈아 먹고 죽으로 먹고 하다 보면 혈당이 더 올라가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고기나 이런 것도 안 먹어요. 그럼 근육은 더 빠지고 아니, 이게 악순환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아기 때로 바꾸게 하려면은 아기 때에 많은 것들을 하면 되거든요. 애들은 뭐예요? 잠 많이 자죠. 물 많이 먹죠. 잘 뛰어다니죠. 포동포동하죠. 아기들한테 많은 거는 뭐 턱이 지방도 많긴 하지만 근육도 지금 어른들보다는 근육이 훨씬 더 튼튼하니까 더 건강한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잘 먹여야 된다. 그러면은 단백질 잘 먹어야겠죠. 그리고 근육은 큰 근육 운동부터. 우리 몸에 제일 큰 근육이 바로 뒤에 있는 근육들이에요. 등 근육, 힙 근육. 그래서 이 근육들이 잘 발달해야 몸이 똑바로 서요. 그러면은 뒤태가 이뻐야 사실은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한 건강한 아름다운 뒤태를 보면 딱 그걸 느끼거든요. 근육 운동을 할 때는 엉덩이 들고 운동부터 또 등 근육 운동부터 하면은 성장률이 빨라요. 우리가 포텐셜이 많은 쪽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적은 시간에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근육 때문이고 근육이 없으면 살이 잘 찌고 잘 아프고 빨리 병들고 병들어도 잘 안 나아요. 나이가 들수록 취미로 예체능을 즐겨야 뇌와 얼굴이 젊어진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어렸을 때는 국영수를 잘해야 성공을 하고 그쵸? 국영수를 잘해야 시험 성적을 잘 받고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갔었죠. 근데 나이가 들면요. 국영수 잘하는 건 별 매력이 없어요. 예체능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더 잘 살아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사실 수학을 잘하는 거의 이유는 이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요게 어떻게 풀릴지 요리 생각, 저리 생각하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두뇌 개발을 하는 거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끈질김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바로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 들어서는요. 나이 들어서 못하는 거는 몸 움직이는 걸 못해요. 어렸을 때는 움직이는 거 되게 쉽잖아요. 놀고. 근데 머리 쓰는 걸 잘 못해요. 근데 나이 들면요. 머리는 이제까지 계속 써서 생각을 잘하고 내 머리는 아직도 20대 같은데 몸은 늙었죠. 거기서 이제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몸을 잘 쓰려면은 손가락부터 잘 써야 돼요. 손가락 뭐 피아노 치는 거, 기타 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런 예체능을 많이 하셔야 손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소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은 뇌에 자극이 가요. 사실 아기들도 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피아노부터 배우라고 하는 게 소근육 운동을 잘 하다 보면 이렇게 뇌를 자극을 해서 나중에 수학이나 다른 것까지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학교 가기 전에 피아노나 이런 음악 가르쳐라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손가락 끝에 자극, 그리고 자꾸 배우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약간 호기심을 갖는 이 느낌 자체가 동안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동심. 어렸을 때는 호기심을 갖고 지나가는 낙엽이나 이파리만 봐도 깨르르 웃었는데 나이 들면은 아무 감흥이 없잖아요. 그런 감정의 감흥을 가지려면은 자기가 안 하던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서 초보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초보가 되면은 나이가 들면요. 약간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잖아요. 잘하는 것 같고 뭐든 다 익숙해요. 근데 저도 한 3년 전에 플루스 갑자기 배우고 싶어서 처음 아무 데나 진짜 가까운 데 다 검색해서 아무 선생님이나 가가지고 취미용 플루티와 50만 원 야마하가 있는데 그거를 사서 가르쳐달라고 배워서 1년을 넣었어요. 근데 참 짜증나고 힘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도 소리가 이쁘게 안 나와요. 열받아요. 열받으니까 공부하고 노력하죠. 그러면 조금씩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약간 쾌감 있어요. 내가 조금씩 배워가면서 약간 그 쾌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음식을 보고 쾌감을 많이 못 느껴요. 그래서 맛집 찾아가는 거 거의 해본 적이 없고 맛집에 줄 서 있는 거 자체가 약간의 시간 낭비 같아요. 근데 새로운 거 배우고 찾아서 조금씩 배워나가고 약간의 그 나에 대한 실망을 좀 하면서 선생님한테 매달리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가 약간 하나하나 커가는 그 쾌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도파민 분비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걸 먹으면은 입에서 파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도파민 분비되면 이런 분들은 살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재밌는 일을 배운다. 뭐 예를 들면 드럼을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격투기를 배운다든지 권도를 배운다든지 이런 거 새로운 거를 배우면 거기서 도파민이 자꾸 분비되면은 약간 입으로 얻는 도파민 분비보다 이 뇌야 성취감에서 얻는 도파민 분비가 커질수록 약간 식욕이 당기는 게 조금 멀어져요. 물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식욕도 오르긴 하지만 적당히 새로운 걸 찾아서 배우는 게 되게 해피하고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하고 오랫동안 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되는 습관, 남지적질하는 거.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 한마디로 뭐 꼰대라고 하죠. 사실 저도 자꾸 누군가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주는데 먼저 가르쳐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조금은 자제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나이 들수록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배울 자신이 없거나 마음가짐이 안 돼 있을 때 그게 더 잔소리로 들려요. 오히려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그냥 지갑을 열어주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은 입문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베푸는 거. 확실히 돈으로 베푸는 게 약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잘못을 하거나 약간 사과할 일이 생겼다. 미안해라는 것보다는 뭔가 음료수를 준비해 가서 다들 선물 준비해서 말만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커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면 품격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일단 품격을 유지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공부, 매력에 대한 책을 되게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매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광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매력이 있어야 누군가 나를 같이 일도 하고 싶고 또 나의 구독자도 늘어나고 나의 환자도 늘어나고 내가 하는 말에 설득력을 갖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말이 조금 느려야 돼요. 말이 느리고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단어는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창과 같거든요. 근데 단어 선택이 되게 좀 조잡하고 욕이 섞이고 이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단어 선택을 잘하면은 저도 환자를 보면 이 환자가 말하는 단어를 되게 잘 듣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하는 단어를 잘 들으면 그 아이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 선택 되게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의학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독서를 통해서도 전문적이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언어를 알 수 있어요. 사실 방송을 하는 것도 방송을 잘하려고 공부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러려면은 방송에서도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면은 당신이 하는 게 얘기가 잘 들려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은유적인 표현을 해서 당신이 말하는 게 정말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너무 신선하게 하면서 약간 새로운 표현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표현이 풍부해져요. 그리고 은유를 잘 사용하면은 내가 말을 전달하는 게 되게 설득력이 높아지는데 우리 보면 예수님도 얘기를 할 때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런 것처럼 비유를 되게 잘 하면은 의학적인 설명도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되게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기 강의를 할 때는 항상 비유를 되게 열심히 들려고 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하는 비유 중에 제가 참 마음에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얼굴에 리쥬란이나 스킨보톡스를 바늘로 담아서 요새는 니들 프리 인젝터라고 해서 스프레이 형식으로 이렇게 제트샷 분사를 해서 바늘 없이 하는 주사가 있는데 저는 이게 의학계의 블루투스 그리고 애플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결제를 할 때 카드를 주잖아요. 근데 지갑에다 카드를 꺼내서 딱 주는 거 자체가 귀찮은 일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런 걸 프릭션리스 페이라고 하는데 거친 게 없는 아주 부드럽게 유연하게 가는 페이. 핸드폰 딱 들고서는 그냥 결제 딱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폰 요새 이어폰 줄 안 하잖아요. 블루투스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한 방이 되는 걸 원하는데 주사로 일일이 하고 있다. 올드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올드 이코노믹 경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노페인 노게인은 올드 이코노믹 경제. 노페인 굿게인, 베스트 게인.
이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런 새로운 뉴 이코노미는 뭔가 안 닿이면서 손장 없이 가는 이런 거를 저는 이제 블루투스 또는 애플페이 경제라고 또 그렇게 의학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들 되게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품격이 있으려면은 그냥 너무 올드한 표현보다는 조금 자꾸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면서 은유와 비유를 잘 껴맞추면은 그 사람의 품격이 높아지고 매력적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팍 꽂혀요. 기억이 오래돼서. 그래서 저는 강연을 할 때도 나의 강연은 다른 의사들과는 차별되게 팍 꽂히는 강연을 해서 잊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PPT 만들거나 강의를 할 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쏟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PPT 강의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AI로 미드저니나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영상 만들고 자막 끼우고 그리고 AI로 그림 생성,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툴을 다 돈 주고 배웠어요. 배운 것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강의의 품격을 높이려고도 노력을 하고 어쨌든 품격이 높아졌다는 건 나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거고 올려야지만 기억이 남는다라면 되겠죠. 갱년기 증상과 신진대사의 변화가 중년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갱년기는요, 여자가 남자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너무 강한 여자예요. 말은 부드럽게 하고 얼굴은 부들부들하게 생겼는데 되게 강하니까 칼 잡고 수술하고 겁이 없어서 약간 무서운 것도 잘 보고 하는데 왜 신랑은 맨날 애니메이션, 순수 애니메이션 보면서 눈물 흘리고 순정바다 보고 제가 피 흘리는 거 보면은 보기 싫다고 막 도망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al 체인지예요.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지는 거죠. 갱년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니까 약간 여자들이 그리고 호르몬 체인지 때문에 열이 좀 많이 홍조도 생기고 기분 체인지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복부의 지방도 많이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기는 하죠. 그냥 하나의 팁인데요. 내가 테토는지 알려면 손을 딱 보시고 두 번째 손가락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길면은 테토녀예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더 높은 어떻게 보면 성욕이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 뱃속에 태아기 때 이 손가락이 자라는 그 타임, 피리오드가 있는데 그때에 테스토스테론의 노출이 많아지면은 네 번째 손가락이 더 길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손가락이 다 길어요. 이런 거 보면은요, 이런 호르몬의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살이 더 잘 찔 수 있고 남자들도 보면은 남자들 오히려 에스트로겐이 높아지면서 살이 찌면 가슴이 나와요. 여유증이 나오기 때문에 남자들도 이런 걸 또 부끄러워하니까 또 수술도 하고 그래서 이런 체인지에 있는 그런 호르몬의 변화 자체가 살을 찌게 만들고 기분 변화를 만들고 아무래도 또 여자들이 조금 아줌마로 바꿔지는 거죠. 기분 변화가 제일 심하고요. 그리고 얼굴이 열이 난다. 그래서 많이 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기미도 늘어났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치료하려고 호르몬 제품을 먹었다가 기미가 더 늘어났다. 그리고 살도 많이 찐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방어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방어가 안 되니까 다문화돼요. 잠도 안, 성격도 안 좋아지고. 갱년기 때 좋은 대처법과 음식이 무엇인가요?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호르몬이 되게 건강해지고 잠 잘 자요. 갱년기부터는 잠을 못 자면서 할머니가 될수록 잠이 줄어들잖아요. 아침 잠이 없으니까 일찍 깨잖아요. 잠도 얕게 자요. 잠을 얕게 자면은 근육이 다 빠져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잘 때 나오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빠지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갱년기가 되면은 근육도 같이 빠지면서 머리도 빠져요. 약간 골룸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골룸 보면 머리도 빠졌고 주름도 많고 등은 굽었고 배는 나왔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으로 가기 쉬운 때죠. 그래서 그때에서 뭔가 후다닥 준비하는 것보다 40대에서 50대 갈 때 이제 폐경이 되고 이제 갱년기가 되니까 40대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때 근육 운동하셔야 되고 이때 잠을 잘 자셔야 되는데 잠을 잘 자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병원에 온 환자들이 수면 마취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수면 마취로 프로포폴을 맞고 나면 시원하고 개운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약물을 써서 하는 거는 약물 중독으로 갈 수 있고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잠을 잘 자려면은 서카디언 리듬을 잘 사용하시면 돼요. 서카디언 리듬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체온이 바뀌는 건데 아침에는 조금 낮았다가 낮에는 살짝 올라갔다가 밤 돼서 올라간 게 쭉 떨어지면서 몸의 온도가 떨어질 때 잠에 푹 들어가요. 근데 서카디언 리듬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낮에도 계속 온도가 일정해요. 그러면은 잠을 들어갈 때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잠에 깊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서카디언 리듬을 채우려면은 아침에 좀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심장이 펌핑을 하게 되면은 열이 나잖아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래서 열이 나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은 온도가 살짝 올라가요. 낮에 에너지를 줘서 좀 더 운동하고 햇빛을 보고 해서 몸의 체온을 살짝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이 햇빛을 받으면서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잖아요. 멜라토닌 많아야 또 잠을 잘 자는데 그런 멜라토닌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데 예전에는요 저는 멜라토닌이 잠을 오게 하는 거니까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학적인 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항산화 작용 그리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들이 조금 있지만 멜라토닌을 제가 먹어봤더니 입면은 잘 돼요. 그러니까 수면에 입장하는 건 잘 돼요. 근데 깊기는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운동에서 약간 몸을 지치게 해야 꿀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운동을 못하니까 약을 먹게 되고 약을 먹다 보니까 자꾸 의존하게 되고 운동과 멀어진 삶을 사니까 결국엔 근육이 빠지고 이게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침을 시작하는 원장님만의 모닝 루틴이 있으신가요? 아침을 시작하는 거는 하루에 시동 건다고 생각해요. 시동을 걸려면은 먼저 잘 먹어야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강타커피, 영양제, 특히 비타민C와 아르기닌, L카르니틴이 들어있는 요새는 포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 제품을 최근에 먹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약간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의사들이 이제 위고비를 자기들이 맞기 시작하면서 근육이 빠진다는 걸 체감하게 되고 살이 빠지는데 피곤하고 그리고 약간 기운이 빠지거든요. 우울해져요. 위고비 때문이 아니고 살이 빠지면 원래 그래요. 면역력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을 올리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먹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그때 먹은 영양제 중에 하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더니 운동을 안 해도 근육량이 2kg가 늘었다는 거예요. 어떤 쌤이. 팔 근육이 생긴 거예요. 여자쌤이. 그래서 대박 멋있다. 저는 팔 근육이 있는 여자 되게 섹시하고 멋있다 생각하거든요. 팔 근육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진짜 강인한 정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빼빼 마른 팔은 진짜 굶어서 만들 수 있는데 팔 근육은 진짜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 사람 정신 상태가 되게 건강하다라고 느끼는데 운동도 중요한데요. 운동하는 건 근육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잠을 잘 자고 잘 먹어줘야 잘 때 근육이 얘가 힐링되면서 두꺼워져요. 우리 상처가 나면 흉터가 두껍게 생기듯이 근육도 자꾸 찢어놓으면은 잘 때 이게 힐링되면서 커지거든요. 그런 영양제, 수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나요? 제가 처음에 살 뺀다고 할 때 너무 잘 안 빠진다 했더니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 탄수화물만 끊어보세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끊어봤어요. 그리고 아는 의사 선생님이 탄수화물 끊으면 몸이 좋아질 거다 해서 끊었더니 살이 미친 듯이 엄청 빠지는 거야. 저는 또 맘먹으면은 드지대로 하거든요. 너무 많이 빠지니까 약간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그리고서는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한 달을 진짜 죽을 정도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체근하고 났더니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느꼈는데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으면 탄수화물 자체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레인의 소스가 되는 영양분들이 이런 이 글루코즈로 올라가게 되는데 뇌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근육의 소스는 탄수화물도 근육을 채우는 하나의 소스가 되거든요. 근데 얘를 안 먹어주면 단백질을 먹고 운동해도 어느 정도 근육량이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는 시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어주면은 근육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탄수화물만 끊고 쉽게 살을 뺀다고 할 때 사실 근육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탄수화물 자체는 탄수화물 한 개가 물 3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으면 물 3개가 빠져요. 그러다 보면 얼굴이 건조해지고 근육도 빠지고 근육의 70%가 물이거든요. 근육도 빠지고 콜라겐이 빠지다 보니까 얼굴이 헬스케지고 피부가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생기게 살 빠지는 거죠. 탄수화물은 면역력에도 중요하고 또 면역력을 지켜주는데 근육에도 도움이 되고 또 머리를 돌려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GI 지수라는 게 있어요.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글라이세믹 인덱스는 걔가 갖고 있는 당의 혈당을 올리는 그 수치예요. 백미가 한 80, 90 정도 된다면은 현미는 한 50, 60 그 정도로 되는데 사실 빈속에 그러니까 저혈당 상태였을 때 처음에 들어오는 음식이 뭔가에 따라서 내 식욕이 결정이 돼요. 처음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식욕이 완만하게 갔다가 하루를 평안하게 보내요. 아침에 밥을 먹잖아요. 흰밥은 더 심하고 그나마 현미밥이라도 먹으면은 그때 약간 혈당이 쭉 오르면서 이때부터 정신이 반짝했다가 후루룩 떨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배가 고파요. 제가 원래는 아침에 배가 고픈 사람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침에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배가 쫄쫄쫄 고픈 거예요. 꼬룩꼬룩거리고 제가 꼬룩거리는 사람이 아닌데
아침을 밥을 먹기 시작했다 꼬르꼬리더라고요. 그만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체중이요. 그때 4년 전에 한번 한 40까지 내려오고 나서 계속 그에서 까딱거려요. 까딱까딱 하다가 조금 오르면은 3일 만에 다시 빼버려요, 저는. 그래서 까딱까딱하게 하고 오를 때 내비두면은 계속 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연휴에 폭식을 했다 하면은 빨리 빼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러려면은 아침을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계란 3개만 먹든지 아니면 단백질 드링크 하나만 먹든지 그리고 게다가 방탄커피까지 먹으면은 에너지가 생기고 살이 잘 빠지는 케토시스 상태로 가요. 그래서 케토시스 상태를 조금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는데 케토시스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케톤 측정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면은 나의 케톤 상태가 나오는데 7, 8 정도가 되면은 당신은 지방이 타는 몸이 되셨습니다. 막 이렇게 알람이 떠요. 그런 상태가 아니면 2, 1 정도 되면은 이제 별로 지방이 타는 몸이 아닌 거죠. 그럼 그걸 한번 사다가 불어보세요. 그럼 내가 지방이 타는 몸인지 근데 쫄쫄 굶기만 하면 지방이 타는 몸이 아닌 거죠. 근데 어느 정도 MCT 오일도 먹고 버터도 먹어서 케토신스 상태로 가면은 지방이 타는 몸이 되면은요. 뭘 먹어도 좀 잘 타요. 그래서 저도 지금 떡볶이 뭐 그런 걸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왜냐면은 근육이 있기도 하지만 지방이 잘 타는 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버퍼가 잘 쳐져서 살이 잘 안 쪄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약간 오를 때가 있으면은 또 빠르게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빼죠. 당뇨병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은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소화 비만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소화 당뇨도 많아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너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이런 빵 엄마들이 바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인스턴트 식품도 챙겨주고 또 할머니 손에 자라다 보니까 할머니들은 애들 달라는 거 다 주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살이 잘 찌는 체질로 가는 거죠. 보면은 가족력도 많고 가족 중에서 아빠가 뚱뚱하면 애들도 다 뚱뚱해요. 왜냐면 그 가족은 똑같은 식사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약간은 가족력도 있고 이러한 식사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당뇨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계속 달달한 음식, 설탕이 혈류로 들어왔을 때 당이 치솟아 오르는데 그때 인슐린이 팍 분비되면서 췌장이 망가지면서 그때부터 당뇨가 생기니까 혈당이 오를 때 췌장이 힘을 줘서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는데 무분비하는 상태가 되면은 당뇨 상태가 가고 또 이게 인슐린을 맞아서 그러니까 내가 인슐린을 잘 못 내니까 주사 맞잖아요. 주사를 맞아서 혈당이 떨어지면은 또 잘못 떨어지면 저혈당 되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탕 먹고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왔다 갔다 이러다 보면은 식욕 조절도 안 되고 다들 살이 찌는데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기운 없는 약간 물풍선 된 느낌? 그게 인제 당뇨로 가게 되는 경로인 거죠. 사실은 이런 다이어트가 혈당 다이어트가 된 게 저는 되게 다행이고 맞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당뇨일자는 잘 몰라요 사람들은. 검사를 하기 직전에는 요새는 혈당 측정기가 나왔거든요. 연속 혈당 측정기. 모든 다이어트를 할 때 그거 꼭 해 보세요. 요게 하나만 딱 들면 별로 안 아파요. 딱 들면은 내가 잘 때 혈당 그리고 뭐 먹을 때 혈당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의 혈당 스파이크를 실시간으로 점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과일즙, 포도즙 짜서 건강하게 먹어 하고 혈당 측정기 제가 딱 달고 환자들 보잖아요. 혈당이 막 150, 200씩 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혈당이 올라가도록 하면은 혈관에 상처가 나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살찌는 체질로 가게 되거든요. 지방이 자꾸 붙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혈당 스파이크가 칠 때는 보통 150 이상이거나 나의 베이스라인보다 50 이상 올라가면은 혈당 스파이크인데 뭘 먹었나 쓰라고 해요. 그러면은 바나나도 있고요. 물에다가 과일 넣어서 먹은 사람도 혈당이 스파이크가 치고요. 감자칩 몇 개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 사탕 먹었을 때 미친 듯이 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평생 드시지 마세요. 이거는 자꾸 내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환자들이 그걸 자꾸 피하게 되면서 혈당이 안정화가 되고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은 초반 미친 듯이 롤러코스터 타다가 첫 달 되면 되게 평평해져요. 편안해져요. 그때 되면은 살을 되게 잘 빼요. 그래서 만약에 내 의지로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병원 가기 귀찮다. 위고비 마음대로 하기 싫다. 혈당 측정에 딱 대보세요. 진짜 새로운 걸 볼 수 있고 되게 재밌어요. 어떤 분이 마라톤을 하셨는데 마라톤이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하신 분들이 약간 건강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마라톤을 하고 나서 밤 됐을 때 저혈당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근육에다 당을 다 빼다 쓰니까
밤이 되면은 저혈당에 빠지면요. 기운이 빠지고 혈당이 밤에 특히 낮아지면은 내가 인지를 못하고 계속 더 떨어지거든요. 그때 혈당 떨어질 때 잠이 깨기도 하는데 그게 또 심장에도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 현상이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식욕이 올라요.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면 식욕이 오르니까 많이 먹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계속 식욕이 올라요. 적당하게 운동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혈당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혈당이 물이 들어간다 했는데 계속 이상하다 도대체 뭐 하셨어 했더니 찬물 샤워를 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은 찬물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런 건강을 따라 하는데 내가 했더니 찬물 샤워할 때 혈당이 뜨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보통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혈당이 떠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찬물이 왔을 때 이게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서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간에서 분해를 해서 당을 내요. 그러니까 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은 그걸 보고 이때 혈당은 조금 올랐으면 최대한 조금 뭘 먹고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 찬물 샤워 온도를 조금 더 올리든지 하면서 자신에게 맞춤 형식으로 가야지 뭐가 좋다더라 해서 내가 딱 맞게끔 한데 다 옳진 않거든요.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뭐 울세라나 써마지나 비싼 시술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자꾸 봤는데 오히려 얼굴이 땅콩이 된다든지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남들이 다 좋다는 걸 나한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게 좋은지를 의사와 상담을 해서 딱 맞춤 치료를 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고 얼굴이 예뻐지는 거다. 얼굴이 건강해져야 예쁜 거지 좋은 걸 자꾸 얼굴에다 갖다 붙인다고 해서 예뻐지는 게 아니다. 저는 항상 설명하는데 이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전 단계인 환자들은 내가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 게 있고 안 오르는 게 있어요. 단백질 드링크도요. 사실 각각마다 당의 농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환자들은 뭘 먹었는데 혈당이 계속 오르는 거여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혈당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거는 자기 몸을 한 번은 모니터링 수치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시험을 자꾸 봐야 성적이 좋듯이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 시험을 계속 봐야 내 평생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내 혈당 학교를 졸업을 잘 해야 내가 평생 난 포도즙 먹으면 안 되겠다. 바나나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맞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잘 알아가는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 생각해요. 다이어트 잘못하면 진짜 돈 낭비, 시간 낭비, 마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가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가 있나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건강검진 받을 때 충격 먹는 게 세 개가 잘 나오는데 첫 번째가 고혈압, 두 번째가 당뇨, 세 번째가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오면은 충격도가 다른 게 첫 번째가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면은 충격이 별로 없대요. 콜레스테롤 다 높은 거 아니야. 두 번째 고혈압 나오면 약간 또 약 먹어야 되네. 거슬리네. 세 번째가 당뇨 하면 다들 충격을 먹는데요. 내가 당뇨 환자?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느냐. 증상이 없어서 그래요. 증상이 없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보면은 위로 터지거나 아래로 터진대요. 위로 터지는 거는 뇌졸중, 중풍, 혈관, 뇌혈관이 막히는 거고 아래에서 터지는 거는 심장이 막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동맥경화가 오잖아요. 동맥이 어느 정도 자꾸 막히다 보면은 이제 플래그가 딱 껴서 이제 배수관이 막히다 보면 펑 터지겠죠. 뇌에서 펑, 심장에서 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용한 암살자라고 해가지고 미리 약을 사실은 먹어줘야 되기는 해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콜레스테롤 자체는 좋은 콜레스테롤 더하기 나쁜 콜레스테롤 HDL 좋은 거 더하기 LDL이거든요. HDL이 높아도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HDL이 높아서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LDL이라는 이 LDL이 좀 안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LDL 중에서도 산화된 LDL이 우리 혈관을 손상시켜요. 산화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철도요, 나사도 산화가 되면은 뭐 녹이 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옥시데이티브,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됐을 때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덜 산화시키는 게 비타민 C의 역할이에요. 안티옥시던트, 덜 손상되게, 산화가 덜 되게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 역할이죠. 그래서 비타민 C가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줄여준다의 의미라기보다는요. LDL 콜레스테롤 나쁜 게 산화가 돼서 칼을 들고 혈관을 공격하지 못하게 개를 잡는 게 비타민 C의 역할이에요. 결국에는 프리라디칼, 이것도 나쁜 산화된 스트레스고 어쨌든 나쁜 놈들을
비타민C가 걔를 대체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칼로부터 좀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범인을 잡는 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암 자체를 잡는 건 아니죠. 걔네들이 못 살게 하는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조용하고 좀 음식도 잘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머리를 개조시켜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비타민C는 좀 백그라운드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가 암 예방에 효과가 있나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요. 나이트로사민이라는 그런 암이 생기게 하는 유발인자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던 어쨌든 그건 좀 탄 음식들을 먹거나 할 때 나이트로사민이 생기는데 이 나이트로사민을 비타민C를 먹어주면은 그때 얘네들이 좀 사라진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비타민C를 같이 먹어줘야 이 나이트로사민이 생겨서 이제 암이 생길 수 있게 하는 요소를 팩터를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암이 생성되는 것이나 사실은 코로나가 생겼을 때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군을 많이 만드는 그 싸울 만한 진서를 많이 만드는 게 바로 이뮤 시스템 면역력인데 면역력을 좋게 만드는 게 비타민C예요. 근데 왜 비타민C가 면역력을 좋게 만드냐? 밖에서 항원 나쁜 놈들이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얘네들이 싸우잖아요. 싸울 때 비타민C를 많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혈중 비타민C 농도를 보면은 되게 낮아져 있어요. 근데 비타민C는 몸에서 생성을 못하니까 그때 비타민C를 넣어주면은 비타민C를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을 때 비타민C를 대량 혈관으로 넣어주는 등에서 중환자실 환자를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의 사망률이 낮았더라라는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결국엔 비타민C는요 면역력을 좋게 만들어서 암과 싸울 수 있는 그 호중부 그리고 이뮤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암을 막 줄어들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강화시키는 거죠. 비타민C를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비타민C를 제일 처음에 제가 아까 가루로 먹다가 퍼먹는 게 힘들어서 태블릿 형태로 먹었다고 했는데 태블릿은 사실은 비타민C 가루를 고용제를 넣어서 판에 찍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판에 찍을 때 판에 달라붙지 않도록 바르는 것도 있고 얘를 응겨붙게 할 수 있는 그 고용제도 있는데 이게 1000mg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그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저같이 메가도즈 요법을 하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만을 먹으면 1000을 먹는 거죠, 고용제를. 근데 고용제 성분이 몸속에서는 이렇게 배출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포로 된 거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포를 실험을 해왔는데 너무 신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태블릿으로 돌아갔다가 최근에 한 4-5년 전부터 조금 그런 맛이 좀 많이 안 시고 크리스탈리제이션인가?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조금 목 넘김도 쉽고 가루인데 조금 한 방에 쫙 넘기면서 들 수 있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가루로 된 거를 잘 찾아 먹으면은 고용제 성분이 없고 아무래도 한 포 한 포 되어 있으니까 산화가 안 되니까 조금 더 좋은 성분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가루가 훨씬 좋다는 게 이제 여러 책에서 나와 있었고요. 더 좋은 거는 수액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액으로 맞다. 왜냐 보용량을 넣을 수 있고 위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비타민C도 약간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빈속에 먹으면 되게 속쓰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을 때 마지막 반찬처럼 먹어라. 근데 그 이유가 속쓰림도 있긴 하지만요. 나이트로스 아민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생기는 이런 암 발생 요소들을 억제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같이 먹어라.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암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좀 비타민C 먹기 어려운 분들은 수액으로 맞으면 혈중 농도가 되게 빨리 올라가. 그게 제일 보용량을 쉽게 줄 수 있어요. 한국인들의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뭐 암도 있기도 하고 또 자살률도 높다고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암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잘 찾아내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계학이나 의학 통계학이나 진단학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스크리닝 그러니까 의학으로 잘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기술도 발전했지만 의료비가 싸기 때문에 환자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나 그냥 검진해봐야지 하다가 뇌에 못 찾아내고 유방이 못 찾아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도 보면은 오히려 유방암 수술하는 교수님들도 유방암 스크리닝을 하다가 다 찾아내요. 본인 가슴에 있는 암도 찾고 그런 경우도 많아서 검진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오히려 잘 찾더라. 그러니까 더 건강이 잘 유지가 되더라. 빨리 치료를 하더라.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암 때문에 죽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늦게 찾아서. 근데 요새는 빨리 찾아서
빨리 치료하고 암 환자들이 되게 오래 살아요. 그리고 요새는 더 좋은 치료들이 많잖아요. 뭐 줄기세포 치료도 있고 산소 치료도 있고 안티에이징 그런 건강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진을 잘 못 받고 의료비가 너무 비싼 나라에서는 잘 못 찾아내죠. 그러니까 내가 암이 있어도 암 환자로 카운팅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서구화된 식사 그리고 피로하고 너무 바쁜 사회를 살고 있고 하면 약간 브로드하게 그래서 뭐 사망률이 높아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잘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타민 C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치매는요, 뇌세포에 있는 시냅스가 제대로 이렇게 신호 전달을 잘 못해서 또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뇌세포가 노화를 하는 거잖아요. 노화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습니다. 산화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비타민 C는 산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세포가 좀 덜 늙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의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활성산소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할 때 생성이 되는데 사실은 운동을 많이 해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또 몸이 아플 때 염증이 있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활성산소들이 뇌에 있는 세포도 공격을 하고 시냅스도 공격을 하게 돼서 이런 뇌의 기능들이 좀 떨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치매로 가는 거죠. 뇌도 노화가 돼서 기억력 떨어지고 뭐 또 이상하게 약간 본능적인 것들이 걸러져 나와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고 그냥 똥 좀 아무 데나 쏘고 그다음에 뭐 집 잘 못 찾아다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옛날에 성격이 차분하던 사람들이 약간 성격이 확 바뀌는 것 같은 경험들. 과거의 일은 잘 기억하는데 어저께 뭐 먹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이런 짧은 기억들의 시냅스들이 좀 흔적을 많이 잊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쌓이다 보면 치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치매를 조금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비타민 C의 역할이죠. 덜 산화될 수 있도록. 아세틸콜린이 이제 시냅스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하는데 아세틸콜린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 그런 걸로 지방 분해 주사도 만들어요. 왜냐면은 콜린성 제품이 대사를 빨리 만들어줘서 사람이 정신이 바짝 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이 잘 분해돼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콜린성 계통약이 사실은 치매 예방약으로도 나오는데 치매 치료제라도 나오는데 지방 분해 성분으로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방 분해 약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약물을 찾아봤는데 콜린 계통 약들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치매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활성도를 대사를 높게 해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기도 하지만 지방세포가 빨리 타서 TC 사이클러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젊은 몸으로 가는 거죠.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이 드는 게 게임 캐릭터 키울 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세 이상이 반짝반짝한 만렙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을 할 때도 게임 공략지를 보면은 내가 원하는 그 결과치를 낼 수 있게 되게 쉬워지잖아요. 그거를 인생에서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공략집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저속노화 다이어트의 정석이라고 공략집을 보면은 뭘 먹으면 살이 빠지는지 이렇게 찐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오가 딱 이렇게 물음표해서 꽃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런 찐템들 제가 공략집으로 만들었으니까 보면서 제발 다이어트 하면서 가속노화 하지 마시고요. 저속노화 다이어트로 이런 기만의 굴레에서는 응급실 가듯이 빠르게 빼시고요. 나중에는 저속노화로 편안하게 1등석 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